구독, 좋아요. 박균택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자꾸 범죄자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저렇게 계속 길게 하실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항소해서 다퉈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무죄가 무죄인데 왜 다투라고 그러십니까? 1심에서 아니라고 한다고 2심에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 명백하니까요. 아니요, 그거는 박균택 의원님의 주장이시라니까요. 1심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이 난다잖아요. 그러면 2심 가봐야죠. 대장동이라는 곳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원만 확정 수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풀어줬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1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끝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왜 자꾸 김만배의 이익을 대변하시려고 하는지 남욱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항소심 가서 따져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2심이 있고 3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논리로 얘기하시는데 자꾸 인신공격을 하시는군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자, 새벽 배송 문제가 아주 중요한 뜨거운 현안으로 이슈로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새벽 배송을 아주 강하게 반대하면 치고 나왔는데 이제 민주노총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 배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심야 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이 이걸 강하게 지금 비판하면서 사활을 걸고 막겠다. 이제 김영훈 장관이 갑자기 2급 발암물질 이거 운운하면서 새벽 배송 이거 반대하는 금지시키겠다는 반응까지 이르렀네요. 어떤 차원에서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장관이 네. 저렇게 강력한 표현을 명확한 사실관계나 구분표를 확인하지 않고 저렇게 정보를 발설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현혹될 것일까. 네. 저 2급 발암물질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요. 국제 그 IARC라고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인간에게 어떤 음식이든 행동이든 각종 행위에 대해서 발암물질의 구분을 하는데 지금 2급 발암물질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거기서는 그룹 1이 있고요. 그룹 네. 1이 발암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그룹 2가 있는데 저게 2급인데 그룹 2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룹 2 A가 아마도 발암성이 있음. 저 심야 노동이라고 나이트 시트 워크라 그래가지고 심야도 아니 나이트 시트 워크를 얘기한 거고 거기에는 구운 고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겹살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룹 2 B가 발암 가능성이 있음. 이게 뭐냐? 휴대폰 전자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심야 노동이냐 휴대폰 전자파냐 같은 거거든요. 지금 삼겹살하고 같은 거. 그다음에 그룹 C가 발암 분류 불가능, 뭐 녹차 이런 거고 그룹 D가 발암성 없음인데 2급 발암 물질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뭔가 심야 노동이 인체에 굉장히 해가 되고 문제가 있을 거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네요. 저 2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심야 노동 금지시켜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동일선상에 구운 고기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삼겹살을 금지시켜야 돼요. 2급 발암 물질 때문에 심야 노동 금지시켜야 되면 휴대폰 전자파 금지시켜야 됩니다. 휴대폰 못해요. 유튜브도 못 봐요. 근데 심야 노동이 2급 발암 물질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야 심야 노동하면 암이 발병하는구나. 발암물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저를 노동부 장관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국민들을 혼란을 가중시키는 얘기죠. 네. 지금 제가 방송을 하면서 휴대폰을 옆에 놓고 있고 노트북을 지금 앞에 놓고 있고 네. 앞에 영상이 있고 그러면 이 발암물질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하다가 발암물질 유발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중단해야 될 상황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우리도 심야 노동 비슷한 겁니다. 심야 노동으로 2급 발암 물질이나 예. 지금 이 노트북으로 전자파, 휴대폰 전자파로 2급 발암 물질이나 예. 전 뭐 그저께 일주일 사이에 삼겹살 한 2번 먹잖아요. 예. 그럼 심야 노동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2번 먹었으니까. 그렇군요. 네. 자, 민노총이 그런데 이 새벽 배송 금지를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쿠팡 노조가 민주노총을 2년 전에 탈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수의 택배 기사들이 이 새벽 배송을 찬성하는데 쿠팡 이 노조
한동안은 민노총에 소속돼 있었는데 이 쿠팡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니까 그 보복을 이 새벽 배송을 하는 거다. 이런 주장도 상당히 근거 있게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새벽 배송의 이 금지를 통해서 민노총이 이 유통 분야를 상당히 전략적으로 근래 한 3년, 5년 사이 집중적으로 민노총 조직화하는 산별 조직 중에 핵심적으로 민노총 조직화하는 데 집중했는데, 그래서 택배노조, 뭐 화물연대, 택배노조 이런 걸 전략적인 자신들의 거점으로 생각했는데, 이걸 조직 재편을 통해서 한국노총을 이번 기회에 압도하려고 하는 시도다. 한국노총과 지금 조직원이 비슷비슷하다고 알려져 있고 한국노총이 약간 앞서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새벽 배송 금지 이유, 민노총이 왜 갑자기 나섰냐, 여러 분석이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쿠팡 노조가 성명을 발표했죠. 쿠팡 네. 노조는 2023년 그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 오로지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민노총을 탈퇴한다 그러고 탈퇴했습니다. 네. 민노총은 좀 야비한 게 본인들의 민노총 조합을 탈퇴한 조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합니다. 반드시 보복이 보통은 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혹은 뭐 다른 근데 이번에는 정책적인 형태로 나온 것이죠. 그 초심야 배송 금지, 심야 배송 금지를 진보적인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거나 또 혹은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다 민노총에서 푸시가 있지 않았나. 그 푸시를 한 그러한 원인은 쿠팡 노조에 대한 보복인 것이죠. 쿠팡 노조도 성명을 통해서 지금의 초심야 노동 금지 주장은 쿠팡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민노총이 이 활동을 쿠팡 노조가 민노총을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민노총이 이렇게 주장도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포스코의 그 노조가 있었는데 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죠. 여기 탈퇴하니까 바로 소송 들어갔어요. 바로 소송 들어갔고 한국은행 노조도 한국은행에는 또 금융사무노조가 있습니다. 예. 금융사무노조가 탈퇴하니까 솔직히 해야 하는 게 여러분들 탈퇴라는 거는 내가 나가면 탈퇴잖아요. 그냥 내가 직장을 관두면 관두는 거잖아요. 혹은 어디 모임하다가 제가 뭐 하다못해 저희 뭐 이런저런 소모임 하다가 저는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모임 안 하겠습니다 하면 탈퇴하는 거잖아요. 네. 탈퇴를 한다고 했는데 민노총의 방식이 뭐냐면 본인들이 승인을 안 했다라고 해서 승인할 때까지 조합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조합비 뭐 1억 8천만 원 청구 소송을 한국은행 노조를 상대로 민노총이 제기했어요. 졌죠. 당연히 지는 거죠. 탈퇴라는 거는 본인이 탈퇴한다면 탈퇴하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한국노총 노조나 한국은행 노조나 포스코 노조나 쿠팡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할 때 그냥 임의로 탈퇴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 그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총회를 거쳐가지고 야 민노총이랑은 같이 못 가겠다 탈퇴한 것이고요. 쿠팡 그 노조원들도 쿠팡 노조원들의 90% 이상이 심야 배송의 제한을 반대한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은 정말 노동을 위한 조합인가? 정말 민주적인 단체인가? 그게 너무나 의심이 되는 게 민주적인 노동자들이 민주적인 의사를 인해서 탈퇴를 하면 바로 보복이 들어오고 그게 이 쿠팡 그 심야 배송 금지도 그래서 들어온 거다라고 논리적으로 정리가 좀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 새벽 배송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새벽 배송을 할 때와 안 할 때의 득실, 실익 부분을 한번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제 택배 기사들의 문제도 있을 거고, 네. 소비자 문제도 있을 거고, 네. 업체 문제도 있을 거고, 새벽 배송을 특히 받는 뭐 업체도 있을 겁니다. 대형 네. 유통업체 말고도. 그리고 이 새벽 배송을 안 할 경우에 낮 시간대에 배송이 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인 교통 문제부터 네. 있을 텐데 그 실익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새벽 배송을 안 해서 새벽 배송을 해서부터 따지겠습니다. 네. 지금 새벽 배송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단점,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그 새벽 배송을 원하지 않는데 새벽 배송으로 강제 배정된 노동자들의 고단함, 피곤함 이 정도가 있겠죠. 저거 한번 띄워주시죠. 마침 저건 참고 자료로 한번 보시면서 해. 네. 새벽에. 단점은 새벽 배송을 원치 않는데 네. 강제로 배정된 그러한 새벽 배송자들의 고단함, 피곤함이 있는데 이게 강제로 배정된 그 택배 노동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뭐 아주 극소수 있는데 그게 뭐 그 기업에서 강제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나의 생활상 때문에 내가 낮에 무슨 아이를 돌보던가 낮에 무엇을 해야 되니 밤에 대리운전 뛰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누가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기업이나 혹은 뭐 택배 그 지점 각 지역에 있는 지점장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새벽 배송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피해보는 건 없다라는 건데 오히려 이제 그런 건 있죠. 택배회사가 쿠팡도 있고 뭐 한진 택배도 있고 뭐 경동 택배도 있고 뭐 무슨 대신 택배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택배 회사들 사이에서 좀 다독 그 티격태격하는 게 있는 거지 이 새벽 배송 자체로 문제되는 건 없다는 거고요. 그런 새벽 배송을 전국에 갑자기 강제적으로 법제화를 시켜서 금지. 지금 뭐 100번 양보해서 뭐 초심하라 그래가지고 1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금지시키면 아니면 그때 노동 활동을 금지시키면 그러면 일단은 맞벌이 부부들 장 볼 시간이 없다.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장 보는 거 무슨 뭐 당근을 사던 양파를 사던 뭐 간장을 사던 이런 장 보는 걸 새벽 배송으로 하는데 맞벌이 부부들 시간이 없다. 그런 불편이 있고요. 또 새벽 배송을 안 하고 이분들이 새벽 배송을 하는 이유는 낮에 은행을 가던가 혹은 뭐 병원을 가던가 혹은 아이 무슨 어머니회 활동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의 학부모 활동을 내가 참여를 하던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 배송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금지시키면 그 생활 자체가 틀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저기 보시면 장점에 교통 혼잡, 엘리베이터 사용 편리 이런 게 있죠. 예. 또 그 차를 배송을 할 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차를 길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특히 뭐 2차선밖에 없거나 4차선밖에 없는 그런 길가에 주차를 하면 교통의 혼잡이 있는데 새벽에 배송을 하면 그런 건 좀 편하다라는 거고 배송 기사님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저 높은 수입입니다. 결국 새벽 배송이 더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교통이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배송할 수도 있고요. 또 배송비가 더 붙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잖아요. 단축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입으로 인해서 새벽 배송을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을 구분을 하면 장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새벽 배송을 금지시키면 그게 논란 확단이 어디로 가냐면 새벽에 하는 모든 노동을 금지시켜야 되냐. 새벽에 하는 영화 촬영. 우리는 이제 야간을 새벽을 주제로 나오는 영화는 못 보는 거죠. 새벽에 영화 촬영 못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 지금 환율이 문제인 건데 환율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의도 증권사에서 새벽 6시에 퇴근하세요. 새벽 7시쯤 리포트 다 쓰고 퇴근하는데 그건 새벽 배송만 금지시키고 다른 노동은 금지를 안 시키는 거에 대한 형평성 차이도 있고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민노총에서 하는 거고 그거를 이재명 정부에서 무슨 이유에선지 또 청구서 정치의 일종인 것인지 민노총의 주장을 받은 것이고 민노총을 왜 이런 주장을 하냐. 쿠팡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새벽 배송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이제 뭐 저녁 0시부터 5시까지 금지시키면 사실은 똑같은 숙련도라고 한다면 5시간 내지 6시간 또는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면 새벽이니까 아무래도 배달 이동하는 시간, 엘리베이터 이동하는 거, 뭐 어디 주차 이런 걸 다 감안하면 6시간, 7시간 할 끝날 일을 10시간, 12시간을 해야 되겠죠. 낮의 시간대에 그걸 다 한다면 당연히 3시간 정도 이상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노동 시간이 굉장히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똑같은 숙련도라 하면 그게 배송 기사들한테 좋을까요? 노동 시간을 6시간, 7시간이면 끝날 걸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하면 그 만일 저거 새벽에 배송 중단하면 노량진 수산시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 노량진 수산시장 문 닫아야 되겠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정지되는 거고요. 예. 이거는 기본적인 사고가 우리가 그 펜앤마이크도 자유시장 경제 진실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억제하고 역으로 가는 그러한 정책인 게 자유롭게 시장 경제주의에 의해서 탄생된 게 새벽 배송이에요. 예.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새벽 배송이 있었어요. 그때는 힘들었겠죠. 보부상들이 밤에 고개를 넘었다가도 호랑이한테 물리고 하니까. 지금은 과학이 더 발달해가지고 자동차가 생기고 또 좀 있으면 드론이 나올 것이고 로봇이 나올 것이고 RFI 기술이 더 확장될 것인데 이렇게 인류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본인들이 보복하겠다고 금지시키는 게 인간 본성을 억제하고 시장 경제
자유에 역행하는 그런 문제죠. 새벽 배송은 아마 제가 보기에 이집트 시대에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 새벽에 편지 전달해야죠. 봉화 전달해야죠. 봉화 전달하고 그런 건데 전쟁에 쳐들어 아니 새벽 배송 금지시키면 생각해보니까 그 우리 군인들이 야간 심야 보초도 다 금지시켜야 되겠네요. 그렇네요. 네, 이제 노량시 수산시장도 새벽에 닿으니까 배송도 그렇고 거기 와서 뭐 조그마한 식당부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새벽에 물건 대놓으면 새벽에 가서 다 사죠. 다 중지해야 되고 네. 새벽에 택시 운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겠네요. 새벽 택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미라클 모닝이라고 네. 새벽 4시 반에 쓰는 5시에 일어나서 온전히 혼자만의 뭐 시간을 2-3시간 보내고 출근하는 게 유행입니다. 새벽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군인들도 야간 근무하지 말아야 뭐 되고요. 그렇죠. 심야 보초 못 쓰는 거죠. 야, 네. 기가 무슨 이걸 말이라고 지금 하는 건지. 자, 어쨌든 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새벽 배송은 죄가 없다. 선택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선택의 자유. 뭐 엉뚱한 2급 발암물질 막 근거도 안 되는 걸 끌어다가 그것도 민노총의 수준을 넘어서 민주노총 출신인 김영훈 장관이란 자가 그걸 지금 들이밀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장면이네요. 그 장면 먼저 살펴봤고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누르신 거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조의대 관련된 부분, 조의대 대법원장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짧게 가보겠습니다. 자, 법원 노조라고 있죠. 공식 명칭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 이런 너무 기니까 이제 그냥 법원 노조 이렇게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 이 법원 노조가 어떤 성향인지는 알죠. 뭐 친여 성향이죠. 좌파 성향, 민주당의 성향이 가깝죠. 그런데 이 법원 노조가 자체 그 법원 노조에 소속된 일부 행정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내부 설문을 했다고 그래요. 내부 설문한 결과가 알려졌는데 정청래가 아마 이것이 기회다 생각했는지 그때 조의대 대법원장이 좀 낮게 나왔다. 뭐 제일 평가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서 조의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법관들이 평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법원 내 노조에 소속돼 있는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네. 이재명에 대한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낮게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 관둘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개딸들이 정청래 엄청 싫어하는데 정청래 대표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의 선호도가 낮게 나오면 정청래 탈퇴할 겁니까? 지금 공무원 노조가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은 한 오래된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페네마이크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도의회, 시의회, 네. 뭐 광역시의회, 뭐 기초, 뭐 군의회, 시의회 등의 공무원 단위들은 거기에 도의원들, 시의원들이 있잖아요. 뭐 서울시의 의원도 있고 저희 춘천시 의원도 있고 홍천군 의원도 있고 베스트 의원과 워스트 의원을 뽑습니다. 1년을 보고 1년 딱 끝나고 연말쯤에 뽑아요. 연말쯤에 뽑아서 베스트 의원 3명, 뭐 2-3명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합니다. 이 사람 베스트다. 워스트 의원은 공표는 안 해요. 공표는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용히 찾아가서 의견을 전달한대요. 의원님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워스트로 선정이 됐다. 근데 그 사람들은 평가를 받을 가치가 있죠. 왜냐?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또 여러 집단이 있잖아요. 시의원들 막 40명씩 있잖아요. 40명 중에 1, 2, 3등 누구다, 워스트 누구다. 그리고 그거는 왜 뽑냐면 시의원, 도의원들은 그 시청, 군청, 도청 공무원들을 직접 대면합니다. 직접 거기 뭐 9급부터 뭐 5급 과장, 4급 서기관까지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투표를 하셨다는 법원 노조의 분들은 제가 장담컨대 조의대 대법원장 얼굴 못 본 사람이 90% 넘을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축구 감독에 대한 경질을 논의하는데 축구 선수들과 혹은 선수들을 그 하는 뭐 팀 닥터, 적어도 팀 닥터까지는 제가 뭐 이해할게요. 혹은 뭐 마사지사든 뭐 코치진들이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야 우리 감독을 경질하자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조용히 와가지고 잔디 깎는 그 행정직 공무원분들, 시설 보수하는 분들, 네. 그 화장실 전구 갈고 시설 보수하는 분들, 축구장 관리하는 경기장 관리하는 분들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에 대해서 야 감독을 좀 내쫓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설문조사 해보자. 이게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설문조사를 갖고 있고 이걸 또 정청래 의원이 받아가지고 뭐 쌀라쌀라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회주의식 통치죠.
북한식 통치입니다. 누구를 쫓아내기 위해서 인민들이 결정을 했다. 인민들의 결정으로 너를 내쫓겠다라는 하는 거고 능력주의라는 방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어떠한 반대에 부딪혀도 뭐 여러분들 그런 거죠. 우리가 청계천을 걷던가 혹은 서울시 버스를 탈 때마다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 그때 시민들이 반대했고 그때 야당이 반대하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긴가민가 했어요. 네네. 이 청계천 하는 게 맞나? 서울시 버스 노선 하는 게 맞나? 능력주의로 가는 거죠.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결정해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경부 고속도로도 그런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좌파들은 능력주의로 안 가고 선동주의 뭐 이런 걸로 가는데 이 선동도 좀 제대로 해야지. 차라리 판사분들한테 물어봤으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맨날 부딪히는 혹은 그 안에 있는 대법원 안에 있는 판사들한테 물어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설문조사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 의원, 전현희 의원 어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또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정장치다. 그러면서 무슨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이 희귀한 것 만들어가지고 전가의 보도가 될 것처럼 막 주장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을 독촉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거 아마 민주당 안팎으로 내부 내부를 향한 발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진 의원이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이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법부가 지방선거 놀이터냐? 사법부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지금 놀잇감으로 삼는 거냐? 이렇게 직격하면서 서울시장 선거 기후 때는 꼴뚜기와 망둥이, 김민석이 뛰니 전현희도 뛴다. 뭐 이렇게 상당히 표현도 여러 가지 좀 유사한 발언을 해서 직격을 했는데 이 장면 전현희 발언과 주진 의원의 반격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 전담 재판부라는 문제는 무슨 네. 뭐 내란 전담 재판부도 뭐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전담 재판부를 하는 거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일단락이 됐는데 전현희가 저걸 들고 나왔죠. 아까 우리가 말한 뭐 새벽 배송 문제도 그렇고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도 그렇고 또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도 그렇고 요즘 유행인 게 서로 당대표나 최고위원들급끼리 서로 토론하자고 붙이는 게 유행인데 그래서 보수 측은 토론을 나오는데 진보 측은 안 나옵니다. 뭐 이런 게 양상인데 전현희도 당당하면 주진우 의원한테 한번 토론을 붙였으면 좋겠고 전현희가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했냐. 네. 전현희 요즘에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어요. 이거는 정원호 성동구청장하고 관련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이 뭐 그 보수 쪽에서는 오세훈 현직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민주당에는 뭐 박주민도 있다고 하고 뭐 김민석도 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전현희가 서울시장을 나오려고 저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좀 급부상을 하고 있는 내부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측에서도 오케이를 하고 별말 안 하고 정청래 측에서도 오케이하고 별말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현희가 성동구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3선 12년을 했는데 거기서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좋나 봐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아서 심지어 그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성동구청에다가 아니 이러이러한 뭐 육아휴직 부분 뭐 이러한 그 정책에 대해서는 성동구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로 성동구청 직원을 파견해달라. 역으로. 그러니까 이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기초단체의 직원을 대통령실로 파견해달라는 게 이 정도로 성동구에 뭔가 좀 잘 돼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인데 서울시장이 못 될 수도 있죠. 박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인지도가 전체에 낮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지방선거 끝나고 가는 곳이 대통령실 수석이나 장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 나오겠어요? 성동구 국회의원 나오겠죠. 아, 경쟁자다. 네, 경쟁자예요. 전현희하고 지금 정동호. 그렇죠. 그렇게 이제 경쟁자다. 예, 예. 아, 정원호. 그러니까 예. 전현희가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 게
몸집을 엄청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나도 서울시장 후보, 나도 장관급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전현희 같은 경우에 저렇게 키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당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신동욱 국회의원을 서울시장 후보에 넣은 설문조사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신동욱 의원님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 제가 좀 듣다 왔는데 거기서 아니 서울시장 후보군에 여론조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딱 자르시더라고요. 아이 저는 아닙니다. 우리 당에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전현희처럼 까딱하면 내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겠구나. 정원호라는 성동구의 그 삼선한 그 구청장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인데 장관으로 가던가 수석으로 가던가 하면 내가 공천 못 받겠구나. 나도 적어도 서울시장급으로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 끝난 일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저거는 아무런 콜사인이 안 된 얘기입니다. 저거 지금 이번 주 전국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주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을 각 당대표들이 4명이서 모여서 할지 안 할지, 정청래, 장동혁, 조국, 이준석이 모여서 할지 안 할지, 그게 이번 주에 그 얘기거든요. 내란 전단 재판부는 쏙 들어간 얘기인데 저걸 가지고 왜 얘기했는지는 이면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전현희가 이유가 있었군요. 뭐 서울시장 출마 문제도 본인이 출마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기 경쟁자, 현재 성동구청장이 지역 기반이 탄탄한데 성동구청장 선거 3선이어서 이제 성동구청장을 출마할 수 없어서 3선까지 해서 향후에 잠재적 경쟁자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다. 뭐 재밌는 분석을 좀 해주셨네요. 앞서 이야기하다 신동욱 네. 최고위원 얘기했는데 조사 저희가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펜앤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국내 조사에서는 첫 조사이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이 신동욱 의원을 넣어봤어요. 주변에서 다른 지표에서 이 신동욱 의원의 상당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있다. 네, 네. 그러면서 지표를 넣었더니 첫 조사인데 5.2% 나왔어요. 그 사람 처음 예상할 때는 그래도 3%를 넘기는 어려울 걸. 첫 네. 번째 조사라 네. 그랬는데 이준석이 6% 정도니까 네. 이준석도 그게 들어갔거든요. 전 근데 다른 당 대선 후보급으로 들어간 것이네. 네. 개혁신당의 대표이자 대선 후보급인 이준석하고 이준석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네. 거의. 아니 신동호 의원님 인품도 훌륭하시고 네.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시죠. 그렇기 네. 때문에 서울시장을 당연히 하셔도 무방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네. 그 오전 제가 본 방송에서 좀 다소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의 앵커가 이제 기분은 좋으시겠어요 이랬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제 내 기분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지금 중차대한 위기에 있지 않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네. 네. 자, 그 장면 살펴봤고요. 이제 또 다른 이 공무원 사찰 부분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사찰하면 딱 떠오르죠. 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고 이름을 붙인 이 이재명 정권의 이 정치 보복, 그것을 공직자, 공무원 차원에서 공직 시스템 안에서 지금 공무원 사찰과 찍어내기, 특정 세력을 적대화하는 그런 이제 공무원 사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문위원으로 들어간 인물들이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아주 최악의 인물이죠. 지금 저 화면에 떠 있습니다만 오른쪽에 총리실 외부 자문단 4명이 지금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떤 차원에서 일단 좀 보십니까? 이 조사라는 거는 네. 뭐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헌법 파괴 TF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원칙,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 이런 걸 모두 파괴하는 그러한 TF팀이 출범을 했는데 어쨌든 그 TF팀이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조사라는 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조사를 하겠다는 사람들 자체가 편향돼 있으면 조사 결과 당연히 편향되게 나오겠죠. 특히 저는 뭐 저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그 분이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 김정민이라는 저 분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이 그 여기 변호사분이 들어간 거 중에 그 탄핵 관련된 사건에서 얼마 전에 또 국회 탄핵 소추 안에서 관련 사건에서 대리인으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뭐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후속 조사를 저한테 맡기는 경우거든요. 변호인이 대리인으로 들어가는데 그 변호인한테 조사를 맡기는 건 어떤 경우인가? 좀 굉장히 그러니까 헌법 존중 혁신 TF는 시작부터가 꼬이고 시작부터 벨인 거예요. 저거를 만약에 공평하게 임명을 했으면 전 뭐 예를 들어서 위원들 한 10명 중에서 한 3-4명이라도 보수 측 인사나 우파 측 인사나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임명을 했다면 그래도 좀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겠다 했는데 저걸 어느 국민과 어느 언론에서 저 TF 출범에 대해서 저 나온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25개 부처 49개 중앙행정기관에 10명에서 50명으로 각 내부 그 인사들로 TF를 구성한다는데 TF 전체 TF 인원만 550명이 넘을 거래요. 아니 이분들 TF가 제가 월급을 주는 것인지 출석 수당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회의를 얼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550명이 회의 한 번씩 하잖아요. 네. 회의 수당 10만 원씩 하면 5,500만 원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TF라는 게 태스크포스라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게 태스크포스거든요. 저게 뭐 아니면 회의 한 2번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저는 작년도 예산안이 이미 통과가 됐는데 이 예산을 어디서 짜왔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좀 예언을 하고 싶으면 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정부에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특위를 만들고 TF를 만들면서 짤데없는 짓을 좌파 정권에서 많이 했는데 저거 그 발간 보고서 보다 보면 해외 연수도 갔다 와요. 해외에서는 뭘 조사한다고 다른 나라 사례 조사한다고. 네. 해외 유럽에서는 헌법 존중을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고 오겠다. 저는 그래서 이거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뭐 인적 자원 구성은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팔로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공무원 사찰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징계 인사 조치가 시작될 거고 결국은 이 TF가 출범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특히 이제 경찰, 군, 외교부 뭐 이런 데서 지금 아주 중요 기관, 특히나 이제 경찰, 군 이런 데는 다 우리 국가의 공권력의 핵심인 곳인데 여기에 지금 음해성 투서가 굉장히 쏟아진다고 해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제보가 아니라 음해성 투서인데 자 이렇게 되면 공무원 사회라는 게 원래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로 일종의 좀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하나의 공무원이라는 어떤 존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명감, 국가에 대한 사명감으로 그리고 일종의 좀 신뢰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그 안에서 그러면서 뭔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번 공무원 사찰하게 되면 오히려 불신, 의심, 두려움, 줄서기 이런 걸로 공직사회가 일종의 확 바뀌는 네. 그걸 이제 일종의 투서포비아라는 용어가 지금 새로 나왔던데 네. 내부 상황은 어떻게 상황을 보고 있어요? 이미 그 예견된 일이죠. 네. 예견된 일이 뭐냐면 그 공직사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사회일수록 이 바닥에 나의 적이 없다면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하게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단순 행정 서비스만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5급 이상으로 승진되는 사람들은 뭐 행정고시는 5급부터 시작을 하지만 어쨌든 승진이 되는 사람들은 기획력을 가지고 야근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공직사회에서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음해하고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너는 야근하냐? 왜 너가 자꾸 보고를 올리니까 우리 일거리가 늘어나지 않냐? 우리 일을 하기 싫은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투서에 대해서 음해성 투서에 대해서 기회를 잡은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못하게 해야지 내가 승진하던가 제가 일을 못하게 해야지 내 일거리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해성 투서가 난무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디에 이용될 수가 있냐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능한 공무원들 중에 국장, 지방자치단체의 국장, 과장급들은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으로 출마를 하고 또 중앙단체에서도 적당한 급이 있는 분들은 교육감이나 뭐 이런 큰 선거도 많이 출마를 합니다. 차관급들 교육감 선거도 출마하고 하는데 이 지방선거 시즌에 이 상대 후보의 음해로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이 각 정당에 원래 투서를 보내거든요. 각 정당 공천관리위원회 투서를 보내는데 이 투서가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 이 정부혁신 TF팀에서 선거 출마하려면 사표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나 공직 관둔다 이제. 공직 관두고 출마 선언하고 뭐 출판기념회 하고 해야 되는데 저 TF팀에서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은 사표 수리가 안 돼요. 그 투서가 들어온 사람을 저 혁신 TF팀에 투서가 들어오는 사람은 사표 수리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선거가 이기 위해서 가장 편한 게 나의 정책 공약을 설명하는 것보다 상대 후보를 안 나오게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일반 행정 공무원은 음해성 투서가 오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경찰, 군인, 외교부, 소방 이런 사람들한테 투서가 들어와서 투서가 들어오면 일단은 직무 배제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직무 배제시키면 경찰, 군인, 소방 뭐 혹은 외교부 같은 이런 특수직의 직무 배제를 시키면 국가 사무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직무 배제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거리가 2배가 늘어나는데 대한민국을 진짜로 좀 희한하게 운영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항상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예. 북한에서 다 이렇게 해요. 보면 그 공무원들 휴대폰 들여다본다는 거 이런 건 다 북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북한을 따라하는 그 정부가 TF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공무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주제는 이 부분으로 마지막 좀 정리를 할게요. 김용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좀 해보고 네. 싶어요. 최근에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에 휩싸였는데 뭐 국회에서 장면도 그렇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김용범이 지난 19일에 이재명이 없을 때 빈자리를 이용했나요? 강기정 이 광주시장이나 김영롱 전남지사, 김산 무한 군수 만나가지고 사자 협의했다는 소식까지도 알려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김용범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2가지가 나가고 하나는 김용범 사퇴하라는 거취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내년에 뭐 출마하는 거냐 이런 네. 거취와 관련 2가지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 네. 김용범 문제 지금 최근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퇴를 하면서 뭐 출마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죠. 네. 사실 저렇게 국회에서 일반 공무원의 입장이면 뭐 별정직 공무원이든 혹은 뭐 시험을 봐서 들어간 공무원이든 국회에서 저렇게 주목을 받게 되면 자중을 합니다. 자중을 해가지고 조용히 있던가 혹은 조용히 기자분들한테 그냥 개인적인 소외 SNS를 보내던가 소외를 보내던가 하는 수수로 마무리가 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거를 기회로 보는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유명해졌다. 내가 유명해졌으니 유명세를 이용해서 무언가 다른 걸 하려고 기회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기회를 본다. 네. 예. 자, 마지막 주제로 이 안민석과 최서원, 최순술 씨로 불리는 최서원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서원 씨가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민사소송에 안민석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에 났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최서원 씨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항소 3-2부에서 최 씨의 이런 민사소송 관련해서 안민석이 허위사실 유포 맞다. 최서원 씨가 제기했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는 거 그거 인정된다. 그래서 이 최서원 씨에게 안민석 네가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는데 이번 판결 어떤 차원에서 평가합니까? 네, 우리 국민분들께서 2천만 원 너무 작은 거 아니냐.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잖아요. 뭐 수백억을 숨겨놨다는 등 2천만 원의 그 배상이 너무 작은 게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작기도 합니다. 예. 작기도 한데 그 기준안이 처음에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기준안이 되는 것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이자가 계산될 거예요. 예. 그나마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이자가 거의 한 8년, 9년치 쌓였다. 근 10년치 그래요? 이자가 쌓여 있을 것이다. 예. 환가를 하려면 그런 거고 이 판결문이 났으니까 안민석에 대한 재산에부터 가압류나 혹은 뭐 월급 통장 압류를 하던가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안민석은 이에 대해서 재상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서 더 이상 고통이 좀 그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심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백혜령 경정 다 이런 경우죠. 백혜령 네. 경정도 마약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정부가 마약을 자금 수단으로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다 이런 경우고요. 예전에 그 무슨 서초동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슨 뭐 첼리스트 불러가지고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도 다 이런 경우인데 네.
어쨌든 민사 소송의 위자료가 작긴 하지만 그 피해자분들이 마음의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안민석은 나 억울하다 할 거면 본인이 어떤 제보를 받았는지 좀 정확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면 밝혀요. 좋겠- 예. 예. 나는 이렇게 뭐 제보가 왔고 그 통화 녹취록이 이거다. 제보한 사람은 누군데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하다못해 뭐 수백억을 숨겨놨다 그러는데 내가 봤다. 내가 그 현금 따발을 봤다. 뭐 금괴를 봤다. 혹은 뭐 사진 찍은 걸 제보받았다.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지. 지금 그 사실 김어준도 다 똑같습니다.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사살조를 투입했다는 등 뭐 이런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제재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고요. 특히 이 정치권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 네. 이게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한 17대, 18대 국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22대 들어와서 또 21대 국회 때부터 너무나 정치인들이 허위사실 유포를 면책특권이라는 자리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 필터링 없이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유튜브 방송 보고 그냥 얘기를 하던가 뭐 누가 AI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얘기하던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필터링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최서원 씨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뭐 박근혜 대통령은 더 어마어마한 사실 인신공격과 음해를 네. 당했잖아요. 네. 뭐 박근혜 대통령 포함해서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청와대 참모들, 뭐 내각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랬는데 이번에 이 최서원의 최서원 씨의 민사 소송에 관해서 안민석한테 결국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유지를 인정하고 네. 뭐 2천만 원 이제 막 벌금을 때린 거 이게 우리 사이 어쨌든 조금 경정이 될까요?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 법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됐기 때문에 네. 불법이 인정된 겁니다. 이게 그 민법 750조의 요건에서 불법성이 먼저 인정돼야지 그 다음에 인과관계나 손해액이 측정이 되는데 불법이 먼저 인정이 된 것이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재조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많은 국민들이 제가 그 사석에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나중에 역사가 판단할 거야 뭐 이렇게 많은 어르신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역사의 판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져요. 희미해져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각종 뭐 사화 있었던 사건이나 뭐 어떠한 조선시대 왕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으면 혹은 그 직후였으면 해석을 선명하게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는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네. 내년은 2026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립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는 2016년도에는 로스쿨에 있었는데 공부를 할 때 그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다 보니까 언론에 민주당이 발언이 너무나 지면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인 거를 굉장히 그냥 인식을 하고 있었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최 무슨 변호사님이 쓰신 탄핵 인사이드나 예. 이러한 그 탄핵과 관련된 그 당시에 현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쓴 책을 제가 좀 몇 권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야 이게 사실관계가 실체적 진실이 좀 다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저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국민들은 아직도 그 최서원 그 일가가 수백억을 가지고 잠적을 했을 것이다. 예. 수백억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몇 조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 빼돌렸을 것이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저 안민석의 저 발언 때문에 예. 아까 안민석의 발언이 불법성이 짙은 허위 사실 유포였다는 사실관계가 좀 명확히 그 국민들에게 좀 낱낱이 알려봐줬으면 좋겠고요. 좀 그 각종 주요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시사 프로그램이 뭐 제가 이름을 담지는 않겠지만 뭐 이렇게 추적하는 르포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맞나 아니냐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일명 광우병 사태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이 아는 국민들이 많아졌어요. 예. 야 그거 민주당의 선동이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나온 간첩 사건에 야 이거 간첩들이 껴든 사건이구나. 어쩐지 그 무슨 피켓이 몇만 장이 한꺼번에 뿌려주는 게 이 국민들이 자발적 나온 게 아니라 간첩들이 관여가 된 거구나라고 지금은 법원 판결로도 확정이 되고 또 많은 방송사에서 기획 보도도 하고 해서 나왔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도
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거기에 합당한 옥살이를 한 것인지, 또 관련자들이 거기에 합당한 조사를 받은 것인지, 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게 너무나 좀 강력하게 탄압이 된 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르포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한 2017년 말쯤에 2018년 초인가 17년 말쯤에 코스피 한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어떤 회장님하고 조촐하게 조그맣게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예. 우연찮은 기회를 갔는데 이제 그 회장님이 저한테, 제가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어린애가 와 있으니까 자네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누구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닐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세, 예.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닐세 이래서 아니 이 회장님이 성향이 좀 그런가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그건 더 아닐세 이렇게 하면서 네. 하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훌륭했다. 기업인으로 그래요? 보기에는. 예. 그 당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이자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가 가장 떨어졌을 시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여쭤보니까 우리 기업인들에게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기업인들한테 간섭을 언론에 보이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상 이상으로 간섭을 한대요. 와가지고 뭐 무슨 어디에 투자해라, 고용을 늘려라, 무슨 가격은 이 가격은 너무 비싸니까 이걸로 정해라, 농산물은 어떻게 해라.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기업한테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들에 대해서 간섭을 안 했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런데 무슨 재판이 말을 사줬는데 뭐 이런 재판이잖아요. 기업들에 대해서 간섭을 안 했고, 지금 저랑 그렇게 식사를 했던 그러한 코스피 회장님이나 다른 코스피의 다른 회장님들이 보시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주 그냥 불러가지고 미국에 투자해라 했다가 한국에 투자해라 했다가 뭐 이래라 했다가 저래라 그랬다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거의 뭐 정부가 내가 곧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재조명이 아니라 조명 자체를 안 했어요. 거의 금기어였어요. 금기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재조명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자, 2부 강대규 변호사님 모시고 새벽 배송 문제, 공무원 사찰 문제, 그리고 뭐 전현일 둘러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 부분 또 일화도 소개를 해주셨네요. 예,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